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논술 전문가 이대웅입니다. 지금 여기 뭐 제 소개가 다 빠져 있어요. 간략하게 이건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만든 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요거 있죠? 요 브로셔를 좀 참고해 주시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상위반을 지금 맡고 있고요. 여기 소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대웅이고 과학고 조기 졸업하고 칼스 졸업하고 지금 대시목동 미래탐구에서 소리 논술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상위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위권 학교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뭐 중대, 경희대 그 정도 뭐 이대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있는 학교 중에서의 중위권을 생각하는 거고 그 위에까지 그래서 연대 이하는 안 가겠다. 연대가 떨어지면 나는 재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상위권 진기종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연대까지를 써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강대, 형대 혹은 뭐 낮게 썼을 때는 뭐 중앙대, 이대 혹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아래를 대상으로 하는 반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반 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도 목표의 반에 듣는 것이 그 두 개로 나눴을 때 이게 중상위 수리 논술의 어떤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일 거고 그리고 논술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논술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FAQ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왜 논술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술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전 진경 선생님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계신 거잖아요. 한번 그거는 사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더 잘 나옵니다.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는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질문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수리 논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여기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자에 더 가까운 질문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의 경우에는요. 12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요. 또 뭐 의치대를 준비한다, 뭐 정말 최상위권을 준비한다고 하면 12월부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 끝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도 12월에 시작한 반이 있는데 3월쯤에 다시 시작하는 반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3월 다시 재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이제 와갖고 이제 5월 달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는 것이 뭐 빠르냐 느리냐를 떠나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아마 질문은 요걸 거예요. 아직 수능 준비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어요? 혹은 학교에서 아직 진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클 건데요. 일단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늦지는 말아라. 5월 달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는요. 개강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개강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강반이 있으면 있는 것이 좋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냐면 5월 달에 다시 학생들이 기존 반에 들어올 때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교재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수업들이 있을 거고 그럼 학생들이 놓친 거가 있지 않냐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집어넣어요. 그 커리큘럼 상으로. 그래서 지금 들어온 학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늦어진다. 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정규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부분의 수업 놓친 부분은 못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혹은 수능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수능 준비가 끝나는 거는 한 3수 정도 되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1등급이 나. 근데 중상위 반이 있어요. 그 학생의 목표가 학교이기 때문이고 제 교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그 컨셉과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수능이 몇 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 수업을 듣느냐 안 듣느냐 선택을 한다든가 혹은 진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도의 경우에는요. 수능 먼저 얘기를 할게요. 수능이 항상 1등급이 나왔다. 1, 2학년 때 항상 1등급이 나왔고 3학년이 되니까 뭐 조금 떨어져서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혹은 지난 그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망쳐가지고요.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어요. 한 개 뭐 2등급 아래쪽. 물론 다른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와서 기뻐했는데 보니까 3등급 초반이 나왔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같은 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수능 준비가 끝났니? 수능 수업이 끝났니? 라고 하면은 끝났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100점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능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논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이나 후년에 시작한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수업을 쭉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실 이제는 제가 미적이 들어갑니다. 미적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미적 수업을 잘 안 하고 미적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기하도 빼고 미적도 빼고 확통은 당연히 빼고 그런 내용 중에서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지난번 모의고사에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그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하는 그 공통 수학 부분이 어렵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에 출제됐었던 걸 추려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적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미적이 안 끝났는데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끝났다고 해서 지금 백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적의 뭐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서 핵심을 건드립니다. 논술의 핵심을 건드리지만 아주 깊은 부분을 건드려서 격까지 있는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정말 이 정도예요. 수능 특강 있죠. EBS 수능 특강에 문제 다 빼고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딱 추려보면 생각보다 몇 장 안 돼요. 내용은 몇 장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용의 문제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만 추려내서 한 바퀴만 돌리게 공부하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쉽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들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80점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야 라고 제가 주고 학생들 풀어보라고 매주 쓰기를 하는데 30점, 40점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한 번도 논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돌리다 보면 학생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시작해야 된다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학생이야 수능 논술이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등급 이내가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모의고사의 코어 실력이 그래서 전 코어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를 코어 실력이 3등급 안에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다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자상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3등급이라는 게 어떤 수업이냐? 지난번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3등급 이상이 나왔냐?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코어 실력은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지난번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시험을 다시 풀어볼 때 집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었을 때 그때 실수는 안 한다고 가정하고 몇 점 정도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정직하게 대답해요. 아, 그럼 100점이지 이러지 않아요. 그때 물어봤을 때 일단 실수를 배제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실수,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실수도 있겠지만 이거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왜 못 풀었지 하는 실수까지 맞았다고 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또 뭘 할 거냐면 찍어서 맞은 것도 있겠죠. 찍어서 맞은 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풀어도 못 풀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못 풀 것 같은 건 틀렸다고 보고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추려봐봐 몇 점 정도 나오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3등급 안에 들어온다.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학생의 논술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 이내가 된다,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은 좀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미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 이번엔 또 선택은 미적이 있었지만 전체 앞부분이 어렵다고 했죠.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앞부분부터 다시 공부를 해오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좀 힘들 수는 있겠죠. 3등급 안에 들어오도록 코어 실력이 3등급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리 논술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은 3등급 안에 들어오면 된다. 코어 실력 알아본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드리면 돼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 거짓말 안 합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참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몇 등급 나왔는지. 수리 논술이 특별히 유리한 학생이 있다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제치동, 목동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해야겠죠. 자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을 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아니면 안 하겠다. 정말 최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수리 논술부 준비 안 해도 되고 거기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을 특별히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리고 수학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수능 수학에 비해서 논술을 특별히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술을 굉장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안 맞는 거죠, 문제가. 수업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나중에 상담을 진행을 매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몇 등급 정도 나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제 등급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논술을 잘하는데 수능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 얘기를 하죠. 실수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학생은 무조건 논술을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논술을 기가 막혔습니다. 얘는 무조건 2등급 이하 안 나올 학생이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3등급 아래쪽 혹은 4등급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을 해야겠죠. 아쉽게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논술을 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못 느꼈는데 그 점수를 들어보니까 높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했어? 잘한대요. 이 말을 들으면 알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예시답안을 참조해서 쓰는 거 연습도 한번 해보고, 예를 들면 수학적인 문제 풀이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서술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건 괜한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최대한 한번 해봐라. 최대한 끌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 끌어올려지면 좋고,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3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제가 말을 할게요. 적합하겠다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건 해봐야 알겠죠. 수리논술이 유리한지 안 한지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리논술의 비중은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수업 자체도 한 번만 하고요. 늦게 시작한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라고 하는 수업은 아마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학 특강 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방학 때만 좀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국에 좀 과학 특강이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제 수업은 특별히 숙제도 없습니다. 숙제를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여러 장을 주고, 예시답안은 여러 장을 주고 알아서 공부해라가 사실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 수업 3시간 수업이면 3시간, 3시간 반 수업이면 3시간 반 정도, 딱 그 수업만 딱 듣고 대신에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3시간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은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보면, 제가 앞에서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고 내용도 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복습 한번 하는 것까지, 그단 맥시멈 2시간, 일주일에 5시간만 투자를 하고 그 정도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여기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중상위반이라고 하는데 중상위반은 뭐 어떻다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논술 빈출 유형의 핵심 파악, 이건 뭐 당연하죠. 다른 선생님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논술에서 잘 안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풀이를 시킵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잘 나오는 부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빈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빈출의 빈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빈출이니까 당연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의 핵심적인 부분, 문제를 만드는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문제를, 최저가 물론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잖아요. 넌 수능을 못 봐도 돼. 심지어 어떤 학교는 수능을 안 봐도 돼. 내가 내는 요 문제만 잘 풀면 합격시켜줄게 라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거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렇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물론 문제에 오류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수업 내용에 이제 포함해서 할 건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싶어요. 수학과 교수님이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수학의 격까지 해갖고 옛날 논술 문제처럼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었던, 중학교 때 그런 거 했었던 학생들이 다소 유리한 건 있어요. 독특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만 풀 수 있는 이상한 개념들을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들까요? 아니면 진짜 핵심적인 교수님들이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수학의 정수야, 이 부분을 응용해서 만들까? 그 부분을 응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르칠 때 그렇게 하고, 그게 코어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렇게 교과 과정을 넘어갈랑 말랑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영역에 있지만 수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그 부분을 추려서 많이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게 적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올해부터는 교과 가능해서 빠졌으니까 이거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싹 해갖고 교재에서 빼버렸는데,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이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앞에 선행돼야 되는 이론을 학생들이 안 배우는 경우에는 출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걸 유도하는 그 앞식은 배우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유도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거 핵심적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제시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유도를 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수업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중요하니까. 실제로 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게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만들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게 핵심적인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자세하고 명확한 해설은 뭐냐? 이것도 의외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설명을 대충 하겠습니다 라고 한 선생님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중상위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제 수업의 교재가 중상위 학교들의 기출 문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연대 문제 풀고요. 서강대 문제도 풀고요. 성대는 오히려 쉬우니까 많이 안 풀고요. 한양대 문제도 많이 풀어요. 자, 그럼 뭔 말이냐?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의대 문제는 잘 안 풉니다. 가끔 풀어요. 가끔. 제가 볼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그럼 무슨 차이냐? 예전에 이제 미타임에서 제가 연대반을 진행했을 때랑 지금이랑 교재 구성이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제의 어떤 출제된 학교들을 뽑아왔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좋은 문제. 제가 볼 때 수학의 정수에 대한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해설이 차이가 나요. 상위권 반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끝까지 풀어가지고 마지막 답이 뭐 5분의 3이 나오는 것까지 찍어주는 수업을 들으면 뒷부분부터는 지루합니다. 왜냐면 저기서부터는 내가 풀 줄 알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접근하고 수능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접근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뭐 해서 정리해서 이거 풀면 되겠죠? 하고 뒤로 넘어가고 여러분의 몫에 맡기고. 근데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끝까지 답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줄어들고요. 어느 정도 이후로는 본인들이 풀 줄 아니까 그때부터는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접근까지는 잘 수업을 진행을 하고 뒷부분은 빼먹습니다. 중상위반에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빚이랑 부채가 쌓여요. 매 수업마다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갔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하는 정말 건강한 학생도 있습니다. 매주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다시 풀어봤는데 선생님 다시 써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봐주죠. 그럼 너무 저도 기특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다시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었어요. 그 학생 부채가 있는 거예요. 100%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쌓이면요. 어떻게 되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지치니까요. 수능 공부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잘 안 쌓여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레짐작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답을 보고 풀면서 해설을 보면서 끝까지 풀잖아요. 논술은 다시 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중위권 반이기 때문에 중상위 반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명확하게 끝까지 자상하게 fully understand 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될 거냐면 한 수업당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한 문제 정도가 줄어요. 상위권 반에 4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제 수업에서는 3문제 정도를 풉니다. 그럼 한 문제가 아쉽다. 그러니까 더 뭘 하게 될 거냐면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교재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풀어줍니다. 3번은 뭐냐? 매 시간 모의고사. 자, 매 시간 모의고사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요. 안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매 시간 안 본다는 거는 그럼 뭐 이게 단점인 거냐? 아니 이것도 장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위권 반 학생들 특별히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위권,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되면 어떤 게 어느 정도 선 이상이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문제 생각할 시간 주고 풀어주면서 다양한 별애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학생들한테 막 실력이 쑥쑥 크는 경우가 있어요. 뻔하니까. 내가 안 풀어봐도 뻔하니까. 그런데 중상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답을 직접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 넋을 읽고 그냥 칠판을 보고 있으면요. 선생님이 써주는 풀어주는 거 보면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비슷한 유사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게 합니다. 특히 제 수업의 앞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때.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써보자. 라고 했는데 거의 100지를 내는 학생들도 정부지기수고 그게 아니어도 정말 뭐 몇 줄 못 씁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음 본 유형인데 어떻게 접근하지? 그게 매 시간 반복되고 그 다음에 4번까지 해서 첨사까지 매 시간 듣다 보면 반드시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게 안 좋아진 학생은 없어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좋아집니다. 매 시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지면대면 첨삭도 학생이 쓴 답안에 대한 걸 해줄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연결될 텐데 이것도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 장의 답이 덧치잖아요. 그 중에서 잘 쓴 답의 예를
5장에서 10장 정도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내 거에 대한 어떤 1대1 첨삭을 받는 건 아니고 여러 장의 샘플 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력에 도움이 되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논술 스터디를 조직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학생이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채점하라. 채점하면서 엄청나게 자신 실력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지금 고3들이 내 거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답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 이름은 가리니까 이거 보면서 이 학생 되게 잘 썼네 하고 감탄을 하겠냐고요. 선생님들이나 그 답을 보면서 재밌죠. 이 학생이 이렇게 접근했네. 야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학생들은 안 해요. 중위권 학생들은요. 내가 쓴 답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그 답을 다시 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첨삭을 일주일 뒤에 하거든요. 오늘 쓰기를 했으면 그걸 다음 주에 첨삭을 해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대부분 까먹어요 실제로. 그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요. 수업에 이미 한번 풀이를 해줬으니까 선생님 이때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한번 들여다봐봐. 너는 네 답이 이해가 가니? 그럼 그제서야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했네요. 일주일 시간의 텀을 두고 자기의 답을 자기가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특별히 중상위반에 중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계속 중위권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논술의 중위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이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면 첨삭과 대면 첨삭까지 매 시간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지난주에 풀어봤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도 포함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5번이 뭐냐면 학생 만천의 논술 인식 컨설팅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것도 많은 선생님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위권반이든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의치안을 가겠다. 아니면 연대랑 딱 성대 혹은 한양대까지 3개 아니면 안 쓰겠다 하면요. 어느 학교를 쓸지를 컨설팅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학교 쓰면 돼요. 그 왜 안 갈 거니까.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 숨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숨소리가 되게 크네요. 제가 마스크 때문인가? 자, 수능에서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 학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논술을 하는 거예요. 수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근방이 걸쳐져 있는 학교가 많아요. 군으로 묶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민을 하고서 학부모님과 같이 고민하고서 내가 4장의 수시 카드를 쓸 건데 논술에다 4장을 쓸 건데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가 5개에서 6개가 될 수 있고 혹은 3개 정도는 가고 싶은데 하나는 못 써야 될지 모르겠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쓰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를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느냐? 당연히 학교에서 상담해 주겠지만 정확한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놀랄 정도로 이 학교에 과학 논술이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여기를 쓰래요. 학교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왜냐하면 다른 시대 컨설팅도 있으니까 어디가 적합하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 과학 논술 있는 건 알고 있지? 아니요, 몰랐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과학 논술이 있는 학교를 쓰면 되겠죠. 그건 다 정리돼 있어요. 그것도 좀만 지나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어떤 학교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다 정리된 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거 보고 찍으면 되지 않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학교는 문제 자체가 수능의 약간의 발전 유형으로 나와서 제시문도 없고 학생들이 그냥 쭉쭉쭉쭉 풀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수학의 역사와 옛날 얘기들이 막 제시문에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좀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독특한 제시문이 나오고 학생들이 접근하는 영역들도 마치 수능 문제 풀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논술 문제처럼 나오는 학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 더 어울리는 학교, 이 학생이 더 잘 푸는 학교가 어딘지 어떻게 알죠? 누가 알죠? 이 학생이 썼던 답을 봤어야 알죠. 이 학생이 지금까지 풀었던 답을 봤더니 이 학교는 이렇게 푸네. 이런 유형은 좀 못하네. 이런 유형은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으로 잘 푸네. 이걸 누가 아냐면 오랫동안 논술 답안을 봤던 사람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쓸 때쯤 되면은 학부모님이랑 같이 모실 거예요. 학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학생을 모시진 않고요. 같이 와도 됩니다. 학생들이 같이 오면 지금까지 썼던 학생들의 답안지를 쫙 펼쳐놓고 이 학생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게 민망하면 학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제가 볼 때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제 관점에서 컨설팅을 좀 하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업을 들은 지 한 3주 정도 될 때 들어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 학생이 답안을 2장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빨리 수업을 들을수록 이 학생의 답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문자 받은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수기를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내용이 이거였어요. 전 상시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모 학교를 A 학교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대요. 그 학교보다 너는 B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로 B를 썼고 합격을 해갖고 그 학생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물론 이것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A를 안 써서 다행이고 선생님 추천대로 해서 너무 다행이고 거기 이제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를 풀어본 거죠. A 학교를. 거기는 너무 어려웠고 자기 이번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무조건 합격시켜드립니다라고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리죠.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논술을 하는 강사로서 맞는 학교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수준논술 전문가는 뭐냐면요. 저는 논술만 합니다. 수준논술만 해요. 내신이랑 수능을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치동에 이대용 논술 말고 이대용 어떤 내신이나 어느 학교 내신이나 수학을 한다고 하면 제 실력을 조금 의심하셔도 됩니다.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논술, 수리논술만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한다. 중위권만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볼게요. 뒤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됐네요. 차별화된 중상위 수능논술 접근법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녹아 있습니다. 많이 써봐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도 매주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개념 설명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건 말씀 안 드렸죠. 자, 아직 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와갖고 문제를 풀게 막 돌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데 진짜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개념은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수능 특강에 나올 것 같은 내용, 학생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내용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할 것 같죠? 놀랍게도 정말 못합니다. 근데 논술에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수능에선 그걸 안 풀어도 문제를 풀었어요. 이 증명을 몰라도 수능에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논술에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몰라도 수학의 모든 걸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를 꼼꼼하게 제가 개념 설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듣고서 처음 듣는데 뭐 잘 모르겠대. 자기 약점인 거죠. 그걸 파악하고 복습을 직접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개별 첨삭 말씀드렸죠. 자기 답을 봐야 돼요. 자기 답을 봐야 되는 것이 중상위 학생입니다. 상위권 학생인 경우에 정말 극상위권은 심지어 첨삭 몇 번만 받고 나면 첨삭 안 받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논술만큼은 직접 자기 수업에 대한 자기가 쓴 답안에 대한 첨삭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원 학교에 대한 상담은 제가 말씀드렸죠. 군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 자,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안 드려갖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신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논술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내신이 4가 들어가고 논술이 6이 들어간다. 반대로 논술이 내신이 6이 들어가고 논술이 4가 들어간다.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는 내신이 4가 들어가고 논술이 6 들어가는 학교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거의 비슷하거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요 점수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뭐 4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 판단할게요. 1등급인 학생이면은 100점, 2등급인 학생은 99점, 3등급인 학생은 98점, 4등급은 97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등급이 4등, 5등, 6등급 떨어지면 나중에 뚝뚝 떨어집니다. 92점, 88점 이렇게 떡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점수를 대부분 90점은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0점부터 100점까지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직 요강은 올해 건 안 나왔지만 작년 요강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보시면 다 내신 반영 비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연대 같은 학교의 합격생의 평균 내신이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 나는 조금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만약에 6등급 대가 된다라고 하면 저랑 상담을 좀 잘해야 돼요. 내신이 좀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4등급 때까지 혹은 좀 5등급 초반까지 그러니까 5등급 초반이나 후반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논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말씀 드리자면 3등급 극초반이나 3.01인 학생이 열심히 해갖고 2.99가 됐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점수도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딱히
그게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다. 98점이 99점 된 수준이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내신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굳이 그래서 하나를 말해보자. 중위권반 수업이 되게 많아요. 대치동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리논술 한다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그분들도 다 좋은 문제를 뽑아서 하겠죠. 당연히 나는 건성으로 수업을 할 거야 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 이 차이, 혹은 실장님들이나 부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학원도 포함해서 차이가 뭐냐면 요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들이 수업을 좋아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논술 수업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다른 수업도 다 다른 선생님도 똑같은 논술 문제 푸는데 왜 안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대치 미탐에서 일요일 저녁에 수업을 합니다. 그럼 9시에 끝나요. 9시에서 이제 9시 반 사이에 끝나게 되는데 학생들이 피곤할 때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우리 애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마지막 저녁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안쓰럽다. 아니, 학생들이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눈빛이 바짝바짝하고요. 좋은 학생도 없고요. 즐겁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전 되게 좋습니다. 그게 에너지를 되게 얻어가는 그런 수업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막 너무 하기 싫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꾸준히 학생들이 듣는 수업,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탈락률이 되게 적어요. 끝까지 잘 듣습니다. 많이 적은 편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탈락되는지 잘 모르니까 드린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얘기를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저하게 적어요. 아마 제가 볼 땐 꼼꼼하게 수업하고 1대1 수업을 상담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꾸준히 학생들이 듣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잘해줘서 애들이 끝까지 들을까요? 아니죠. 가장 영리한 학생들, 가장 영악하다는 좀 그러네요. 영리한 학생들이 대치동 목동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원을 무지하게 많이 다녀봤고 사교육으로 다져진 아이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바로 칼같이 끊죠. 근데 잘 안 끊습니다. 아마도 제 수업이 정말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피곤한 일요일 저녁까지 쭉 수업을 듣는 거겠죠. 파이널까지 선언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가 하나의 해프닝인데, 대치동에서 제가 파이널을 안 열었던 학교를 목동에서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치동 학생이 목동으로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혼을 냈죠. 파이널 수업은 선생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학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럼 그 학교에 파이널하는 게 대치동이 제일 많잖아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럼 대치동에 있는 학원 중에 한 군데, 특별히 스타 강사 수업 들어보고 싶었던 그 선생님의 수업을 좀 들어도 되지 않냐, 왜 굳이 내 수업을 듣냐.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듣고 싶어서 왔대요. 대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으면서 묘하게 걱정을 했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수업을 듣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건 해프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저랑 뭐 친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자기에게 최선의 수업인 걸 알고 했기 때문인 거고, 그냥 요 사례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보람있고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학생들의 고민 그리고 열정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열심히 함께 할 거고요. 자, 중상위반에 대해서 수리논술에 대해 설명은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광노 선생님들이 오실 거라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질문 그러면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을 기하를 하는데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미적을 하면 최선인데, 특히 이번에는 논술 문제에서 기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괜히 제가 무덤을 파는 것 같기도 하네요.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까지 요강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상을 하기로는 최상위 학교 같은 게 연대를 포함한 최상위 학교는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수업을 듣도록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등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런데 수능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수능 선택을 안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등교육 과정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고 싶을 거예요. 작년에 못 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낼 거라고 추정을 하고 내는 학교들이 좀 있을 거고, 일부 학교들은 커리큘럼을 제한을 해서 미적과 공통수학 부분에서 앞부분을 갖고 문제를 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적은 대부분 들어갈 거라고 보고, 희한하게 기하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하를 내겠다, 기하만 내겠다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공통수학 과정이랑.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기하라고 하는 그 과목이 아니어도 생각보다 많은 도형 문제를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 기하 문제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문제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기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보고는 쉽대 실제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 내용은 없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 기하 문제, 기하 맛 나는, 기하 냄새 나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나는 기하 선택을 안 할 거니까 아예 그쪽에 관해서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내용은 만약에 기하를 많은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수업 정규 과정 안으로 기하 문제를 낼 거고요. 제가 할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적은 학교가 기하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기하 문제에 대한 파트는 방학 특강으로 돌려서 기하가 있는 학교를 쓸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한 4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따로 할 거예요.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통 수학 부분과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 수학 부분 혹은 중학교 수학도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만으로 풀 수 있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키 포인트가 중학교 수업인 경우도 있어요.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거와 관련지어서 미적을 기준으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요 강의 나온 대로 바로바로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